네, 안녕하세요. 역시TV 쭌삼촌입니다. 자, 오늘부터 들어갈 컨텐츠는요. 중2 역사 조선 24. 조선사 전체 중2 범위를요. 24번의 강의로 끝을 낼 생각입니다. 우리 친구들 시험 치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대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기 전에 조선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볼 게 뭐냐면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조선 플로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총 5개 파트로 나누어서 여러분이 진행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파트는 자, 태조, 그 다음에 태종, 그 다음에 세종, 그 다음 세조, 요렇게 진행되는, 그 다음에 여기 성종까지 진행이 되는 왕들이거든요. 이 왕들은 왜 첫 번째 파트 1이라고 엮었냐면요, 거의 대부분 국가 기틀을 마련한 왕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험 문제에서 왕의 업적을 다루는 왕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무사히 이 왕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태조하고 태종 사이에 정종이라는 왕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세종하고 세조 사이에 문종과 단종이라는 왕도 분명히 계시지만, 주로 메인 시험에서 나오는 왕들은 위에 5분이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첫 번째 플로우로 잡았고요. 자, 두 번째 파트 2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트 2는요 어느 왕부터 시작이냐면 연산군부터 시작입니다. 연산군, 그 다음에 중종, 그 다음 연산군, 중종, 명종, 요렇게 이어지는 왕들인데, 이 왕들 때는요 사화라고 하는 정치 다툼이 벌어지는 시기에, 그래서 요 왕들을 파트 2로 묶었고요. 요 사이에 인종이라는 왕이 한 분이 또 계십니다. 그리고 성종 앞에도 예종이라는 왕이 잠깐 앉으셨던 왕이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파트 3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트 3에 들어가는 왕들은 선조, 그 다음에 광해군, 그 다음에 인조, 그 다음에 효종,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왕들은 양란이라고 해서요 임진왜란과 정묘호란, 병자호란과 관련된 왕들, 그리고 그 이후에 뒷수습을 하시는 왕들, 요렇게 묶어서 파트 3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4. 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라가 조금 안정이 되니까 다시 정치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현종, 그 다음에 숙종, 그 다음에 영조, 정조, 이렇게 해서 요 사이에 경종이라는 왕이 한 분 더 계시고요. 이렇게 해서 파트 4라고 보고요. 이때는 붕당 정치, 정말 치열한 정권 싸움이에요. 그리고 탕평까지 해서 이렇게 파트 4로 묶었고요. 마지막 파트 5. 자, 순조, 그 다음에 헌종, 철종까지 해서 이 세 시기는 세도정치 시기라고 해서 조선시대 역사의 가장 암흑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파트 1, 파트 2, 파트 3, 파트 4, 파트 5, 아마 요 왕들이 대단원식으로 같이 묶여가지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모든 왕들 순서를 공부를 할 때 모든 왕들 다 안 외우셔도 크게 상관이 없는 게, 여기 작게 적은 왕들 있죠, 이분들은 시험에 안 나오십니다. 그리고 철종 끝나고 나면은 조선의 마지막 왕 고종 황제가 나오시거든요. 요렇게 하면은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조선시대 왕들을 전부 여러분들이 다 보는 겁니다. 일단 조선이라는 나라의 흐름의 플로어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단원의 메인 내용인 태조 이성계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조 이성계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조선을 뭐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 그쵸? 조선을 건국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 그죠? 태조라고 하는 거는요 왕으로서의 명칭이고요. 이성계는 이분의 본명이십니다. 자, 태조 이성계의 업적을 물어보면 아까도 방금 얘기했듯이 조선을 뭐한 내용, 건국한 내용이 거의 대부분의 주를 이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태조 이성계의 업적은 거의 대부분 뭐에 대한 이야기다? 조선을 뭐한 이야기, 건국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결국 태조 이성계의 업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느 나라의 건국 과정이다? 조선 건국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서 크게 조선 건국 과정이 4단계로 나오는데, 위화도 왜군, 과전법 실시, 조선 건국, 한양천도인데,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거는
땅을 주고 건국천도예요. 땅 주고 건국천도. 요 순서만 여러분들이 크게 많이 안 헷갈리시면은 시험 보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한 개 한 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 스텝 1으로 나오는 단계가 무슨 단계가 나오냐면 위화도 회군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화도 회군. 회군은 무슨 뜻이냐면요. 군대를 되돌렸다는 뜻입니다. 군대가 이렇게 가다가 백으로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어디서 백을 했다? 위화도라는 섬에서 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때는 당시가 어느 나라였냐면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조선이 아니라 고려 말이에요. 고려 말. 어느 나라 말이라고요? 고려 말. 공민왕의 아들이었던 우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우왕은 조금 자기 신분에 대해서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정말 고려의 왕족이라는 확신을 본인 스스로가 가지지 못하는 인물이었다 보니까 그 고려 왕족은 무슨 뭐 서해 용왕인 왕건의 후예라 그래서 몸에 용비늘이 있다 그러는데 자기 몸에 그게 없어가지고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는 막 그 왕이 인두로 자기 몸을 지져가지고 막 비늘 모양의 흉터를 내고 이럴 정도로 자기 스스로의 왕권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옆에서 타이트하게 보좌했던 사람이 황금보기를 돌같이 한다라고 하는 최영 장군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그 중국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나라가 좀 위세를 떨치면서 이제 좀 힘없고 약해 보이고 이제 비리비리한 명나라도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비리비리한 고려를 계속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 여러분들 우리 그 고려사 배울 때 공민왕이 저 위에 쌍성총관부 지역 무력으로 회복을 하잖아요. 거기를 철령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명나라가 쌍성총관부가 있던 철령 이북을 원래 원나라 땅이었으니까 우리 명나라한테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령 이북을 요구를 해요. 근데 철령 이북을 요구를 한다고 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무력으로 찾아왔던 땅이니까 공민왕이 열심히 싸워서 찾아왔던 땅이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 우왕의 최고 측근이었던 최영은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저거를 쟤네들을 할 수 없다,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중국 쪽, 명나라 쪽하고 붙어있는 어디를 정벌해서 요동 지역을 정벌을 해서 명나라가 두 번 다시 우리나라한테 시비를 못 걸게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이 요동 정벌을 누구한테 지시를 하게 되냐면 지금부터 메인 배우인 누구? 이성계에게 이것을 지시하게 됩니다. 이성계한테 너 가서 어느 나라 우리나라한테 까부는 어느 나라 쓸어버리고 명나라 저쪽에 요동 지역에서 쓸어버리고 우리한테 두 번 다시 못 까불게 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성계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싸워갖고 싸움이 될 이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성계가 처음에 못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성계가 반기를 든 거죠. 이른바 그 반기를 들 때 왕한테 아예 가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네 가지 이유를 만들어서 우리가 저들과 싸울 수 없는 이유를 들어요. 우리가 그거를 두고 뭐라고 부르냐면 사불가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른바 전쟁할 수 없는 총 몇 가지 이유? 그쵸, 네 가지 이유를 드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고려보다 명나라가 너무 크다는 게 첫 번째고요. 북쪽 지역으로 전쟁을 다 하러 가면 남쪽에 왜구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뒷수습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못 간다는 게 두 번째 이유였고, 세 번째는 여름이라서 농사 한참 지어야 되는 농번기이기 때문에 군대를 징집할 수 없다는 게 세 번째고, 여름에 지금 장마철이라 비까지 와가지고 활을 제대로 쓸 수가 없다. 거기다가 또 군사들이 병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못 가겠다라고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우왕하고 최영 이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가요. 가라면 가지 뭔 말이 많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성계는 어쩔 수 없이 이대로 군사를 다 죽일 수 없으니까 압록강 끝에 있는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이쪽 끝에 있거든요. 이쪽 끝에 있는 위화도에서 군대를 갖다가 그대로 돌려가지고 수도를 함락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수도를 함락시켜버리고 자기한테 그런 명령을 했던 우왕과 최영을 어떻게 한다? 네, 제거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고려의 왕이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조선을 두고 뭐 양반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왜 양반이라는 말을 쓰게 되냐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진역에 건국이 될 때 조선 건국에는 크게 두 가지 세력이 있었습니다.
신진사대부라는 세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흥무인 세력이 있었어요. 이 신흥무인 세력은 고려 말기에 중국으로부터 쳐들어왔던 홍건적이라든지 안에 밑에 있는 왜구들을 때려잡으면서 성장한 세력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성계였고요. 신흥무인 세력은 급진과 온건 두 세력으로 분류를 하는데, 급진은 고려는 이제 고쳐서도 못 쓰니까 새 나라를 건국하자라고 얘기하는 편이고, 온건은 아니다, 우리 고려 아직 희망 있다, 고려를 고쳐서 쓰자, 고려 유지를 하자는 쪽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어느 나라 건국 배우고 있어요? 조선 건국 배우고 있죠. 그러면 온건파는 도움이 될까? 안 됩니다. 그래서 급진파인 누구? 정도전과 조준이 주로 힘을 합치게 됩니다. 이른바 조선이라는 나라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누구? 정도전의 두뇌와 이성계의 인덕으로, 이성계가 좀 얼굴마담 같은 이미지거든요. 이미 그 느낌의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권력을 양쪽 저울에 있는 것처럼 균형을 맞춰서 세운 나라가 바로 어느 나라다? 조선이 되게 돼요. 우리가 나중에 지금 건국 과정을 배우게 되는. 그래서 이쪽 사람들을 문반, 이쪽 사람들은 무반, 문반, 무반에서 조선을 무슨 사회라고 부른다? 양반 사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고려 왕실을 이성계와 정도전의 손에 넣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그 이전에 고려의 뭐 권문세족이니 뭐니 이런 애들이 지고 흔들었던 것들이 너무나도 어마무지하단 말이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너무 많고, 새로운 신하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정치를 할래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땅들을 다 처분을 하면서 과전법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자, 조선은 땅 주고 나라 세우지, 나라 세우고 땅 주지 않습니다. 과전법이 먼저예요. 자, 이 과전법은 주로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현직 관리들에게 주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할 것은 무엇을 주냐는 거예요. 무엇을. 땅을 주는 게 아니라 수조권이라는 걸 줘요. 또 물고기 담아두는 수조권 아니고요. 이거는 뭐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냐면 세금 징수권이에요. 그러니까 왜 어떤 뭐 개똥이라는 농부가 있는데, 개똥이라는 농부가 이만큼의 논에서 농사를 지어. 그럼 이 중에 나라에 세금을 내잖아. 그 세금을 나라에 바로 내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대해서 과전을 받은 신하가 세금을 가져가는 제도인 거예요. 그럼 농민들로서는 토지가 유지되니까 좋아, 안 좋아? 좋죠.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조선을 건국하자라는 준비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반대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 신진사대부들 중에 고려 고쳐 쓰자라고 하는 사람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 그죠? 자, 온건파 신진사대부들은 주로 조선을 세우는데 인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어느 나라를 고쳐 쓰자는 주장이기 때문에, 조선을 고쳐 쓰자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성계는 초반에 그 온건파 신진사대부를 끌어안으려고 했는데, 이성계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이방원은 이게 도무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온건파 신진사대부의 수장이었던 정몽주라는 사람과 한번 만나서 찌는 술자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 힙합 랩 배틀 있잖아요. 왜 라인 맞춰서 하는 랩, 이런 랩 배틀처럼 둘이서 시조 배틀이 붙어요. 그래서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이 먼저 정봉주에게 시를 딱 던집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냐, 고려면 어떻고 조선이면 어떻냐,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이렇게 뭐 고려 사람 조선 사람 다 얽히면 어떻겠냐, 우리도 이와 같이 얽혀 100살까지 누리고죠. 우리도 고려 조선 구별하지 말고 잘 엉켜갖고 잘 살아보자, 이렇게 딱 던져요. 이거를 한자로 쓰면은 끝글자들이 라임이 맞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자를 다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라임이 안 맞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고려 온건파 신진사대부의 수장이었던 정몽주, 고려 유지하자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답가를 딱 던집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야, 내가 100번 죽어서 다시 태어나 봤자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내가 한 줌의
먼지가 되어서 세상에 사라지더라도 임양한 일편단심 가실 있으랴. 나는 고려 배신 안 한다. 조선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원이 열이 받은 거죠. 그래서 야밤에 돌아가던 정몽주 뒤를 살짝 밟아서 철대로 머리를 내리쳐서 개경선주교에서 없애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선 건국의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까지 조선 건국에 반대했던 온건파 신진 사대부들을 제거시켜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건국 과정에서 온건파 신진 사대부가 제거가 되고요. 이 과정에서 죽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정몽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선이 건국되었다라는 이 말이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온건파 신진사대부가 제거되기 전까지 나라는 여전히 조선이 아니라 어디였다? 고려였었다. 이제서야 조선이 건국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려의 도읍을 계속 쓸 수가 없으니, 고려의 수도를 계속 쓸 수가 없으니 새로운 수도로 이사를 하자. 거기가 바로 어디다? 한양으로 천도를 하는 거죠. 자, 이 한양으로 천도를 하면서 나라 이름과 도읍을 정하게 되죠. 자, 국호는 뭐다? 국호는 조선으로 정합니다. 우리나라 태고의 국가였던 어느 나라를 계승하겠다? 네, 고조선을 계승하겠다라는 의미에서 국호는 고조선이라고 정했고요. 자, 도읍. 지금으로 치면 수도죠. 수도를 어디로 정했다? 수도는 한양으로 정했습니다. 지금의 서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 서술형 중에 나오는 것 중에 왜 하필이면 수도를 어디로 정했냐, 한양으로 정했냐, 한양의 이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는 문제가 잘 나와요. 첫 번째로는 옛날에는 땅을 정할 때 풍수지리설 썼다, 그죠? 그럼 이때라고 풍수지리설 안 썼을까요? 당연히 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이 한양이라는 도읍이 풍수지리상 길지입니다. 길지는 아주 좋은 장소란 뜻이에요. 두 번째, 한반도 영토의 중앙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서울 자체가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고 안에 온폭하게 분지 지형이거든요. 그러면 겉에 있는 산 위에다가 성을 쌓으면 밖에서 들어오는 적들의 침입을 막아내기가 좋아요. 그래서 방어에 유리합니다. 분지지형.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울에 무슨 강이 있죠? 한강이 있죠. 이 한강 버프로 얻을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배를 타고 다니니까 뭐가 편리해지더라? 교통이 굉장히 편리해요. 두 번째, 한강 쪽이니까 그 옆에다가 뭐 논 만들고 밥 만들면 뭐 하기도 좋을까? 농사 짓기도 좋겠죠? 그러면 물자도 풍족해집니다. 이른바 백성 생활이 어떻게 안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한양을 도읍으로 정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건국 이념이 성리학이라는 유교 종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수도에다가 성리학, 유교 통치 이념을 양껏 때려박습니다. 요 작업들을 대부분 누가 하냐면 정도전이 해요. 그러니까 이성계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왕이라고 앉아는 있는 사람인데 실질적인 업무는 전부 다 누가 다 한다? 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다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건물의 배치, 그러니까 어디에다 무슨 건물을 놓을지 이런 것도 다 유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대로 다 건물 배치를 하고요. 건물 이름 있죠. 이 건물 이름도 전부 다 유교식으로 짓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사대문 있죠. 서울 사대문. 사대문 중에 북문을 제외한 흥인지문, 도내문, 숭례문에 유교의 그 이상적인 그런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인 인, 지, 의, 예 이런 것들을 이름에 박아서 흥인지문, 그 다음에 돈의문, 그 다음에 숭례문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자, 오늘 중2 역사 조선24 첫 번째 강의 태조 이성계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자, 조선24 여러분들 시험 범위 전체 조선이 들어가는 범위들이 그 기말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좀 있을 거예요. 조선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고요. 한 개 한 개 따라가면 되고, 이 조선 플로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넣어놓고 여러분들이 강의에 따라오시면 그나마 시대들을 잘라서 공부하시기에 좀 유리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플로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조선24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지금 당장 최고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바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